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하나 남은 가족인 손주를 결혼시키고 느긋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윤정애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이 없는 늙은이가 이렇게 글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제게는 평생 남에게 보이기 싫어 꽁꽁 숨기고 살아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숨기고 싶었던 것 하나가 이른이 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긴 세월을 건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놓으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연 없는 인생 없다고 하죠. 저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에게도 즐거웠던 어린 날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찬란하고 그립고 사랑스러운 날들. 하지만 그런 나날들에도 어느 정도 그늘은 있었죠. 그 그늘은 언제나 제 목 뒤에 있는 큰 점 때문에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주먹만 하고 색은 회색과 청색이 섞인 것처럼 얼룩덜룩한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온 몽고반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몽고반점이 엉덩이 이외에 자리에 나면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해요. 친구의 손자도 그렇게 레이저 시술 받았다고 들었지만 그때야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생기면 생긴 대로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이긴 했죠. 완전 어릴 때 동네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빨래하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제 목덜미를 보고 수군대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 집 딸내미 목에 있는 점 좀 봐. 저게 보통 점이 아니야. 아이고 저런 점은 박복할 상이라던데 시집 가서 고생 꽤나 하겠어. 시집은 무슨 저렇게 크고 우악스러운 점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데려가겠소? 그땐 어려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날 두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껴져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엄마, 내 목에 있는 점이 그렇게 나쁜 거야? 어머닌 제 목덜미를 가만히 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의 목에 있는 게 무슨 나쁜 점이라고. 이건 복점이야, 복점. 나중에 크게 될 사람한테만 생기는 귀한 점이란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이 점이 클수록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지금 와 생각하면 자식 마음 다치지 않게 하려던 어머니의 따뜻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어린 제 마음에는 그 우물가 아주머니들의 말이 더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자라면서도 그 점은 두고두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처녀적에 한 번은 동네에 중매가 들어왔는데 선을 보러 온 상대편 어머니가 제 목덜미를 유심히 보더니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섹시 목 뒤에 있는 그거 점인가?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영 꺼려서 말이야. 아무래도 몸에 그런 흉이 있으면 좀 그렇지. 우리는 얼굴 드러낼 일도 많은데.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혼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제 잘못도 아닌 그저 타고난 점 하나 때문에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쓰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점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가리고 다니기로 마음먹었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목이 올라오는 옷을 입고 머리는 늘 길러서 목덜미를 덮었습니다. 외출할 때면 어김없이 스카프를 둘렀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나이 26에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해도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죠.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제 목덜미의 점을 보고 뭐라 하면 어쩌나 가슴을 졸였는데 그이는 그저 빙긋 웃으며 이러더군요. 여기 점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선볼 때 봤지. 근데 이게 뭐 어때서 그래?
아이, 사람이 점 하나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난 당신 점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야. 당신은 이 점이 흉하지 않아요? 아, 흉하긴 뭐가 흉해. 당신 거니까 다 예쁘지. 그러니까 집에선 숨기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처음으로 이 점을 가지고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평생 굳어버린 제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더군요. 저는 그 뒤로도 변함없이 점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직업도 그랬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한복 짓는 일을 배워 동네에서 작은 한복집을 오래 했습니다. 한복이라는 게 본디 동정이 빳빳하게 목을 감싸주지 않습니까? 손님들 한복을 지으면서도 제 옷은 늘 목을 단정하게 가려주는 기수로 지어 입었죠. 어찌 보면 그 점을 평생 가리고 살기에 한복 짓는 일만큼 알맞은 일도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거울에 비친 제 목덜미를 보게 되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점을 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70이 넘도록 이 점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인 양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을 부끄러워하며 가리고 살았던 이 점이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줄을 그때 저는 정말 몰랐죠. 사실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게 본 귀한 외아들이었죠. 사실 제가 아기가 잘 들어서는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용하다는 곳 다 돌아다녀서 겨우 얻은 첫 번째이자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이 아들이 태어나고서는 얼마나 좋았는지 제게 냉랭했던 시부모님들도 아들을 보고는 이제야 대를 잇는다며 좋아하시며 많이 챙겨주셨죠. 아들의 이름은 성호. 어찌나 듬직하고 효성이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복집에서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그 녀석이 가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와 이러곤 했습니다. 아, 엄마 또 밤늦게까지 일해? 아, 눈 나빠진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것만 마무리하면 돼. 우리 아들 저녁은 먹었어?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안 먹고 왔지. 얼른 정리하고 가자. 그랬어? 아이, 고마워 우리 아들. 얼른 정리할게. 그런 아들이 착한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안겨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손주 녀석 이름은 도연이라고 지었죠. 도연이가 막 걸음마를 떼고 할머니 소리를 옹알옹알 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허락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도연이가 5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시댁 어른 칠순잔치에 다녀오겠다며 도연이를 제게 맡기고 길을 나섰죠. 도연이가 참을미를 심하게 해서 잠깐 다녀올 길에 아이까지 고생시킬 것 없다며 저한테 맡기고 둘이서만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차를 탈 때마다 어지럽고 현기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진 못하고 손주를 봐주기로 한 거죠. 엄마, 도연이 잘 부탁해요. 내일 낮에는 올라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길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가고. 그게 제가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빗길에 마주오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내외는 그 자리에서 손 쓸 새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든 손주를 품에 안은 채로 그 소식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소리를 지를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손자가 깰까봐 그저 입을 틀어막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손자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멀리 갔어. 아주 먼 데로.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은데. 제가 지그시 손주를 쳐다보자 손주가 아차하며 제게 말하더군요. 아, 엄마도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더 좋다는 말 하려고 했어요. 5살짜리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힘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잃은 나도 이렇게 황망하고 가슴이 쓰라린데 저 작은 아이는 어쩌나 싶은 생각에 빈소 뒤편에 숨어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죠.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가슴이 그냥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5살짜리 손주 하나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해 전에 먼저 보낸 터라 이 세상에 저와 손주와 단 둘만 남은 것이었죠. 그 어린 것을 보고 있자니 막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모진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 내가 손주를 어떻게든 키워야 한다. 이 할미가 살아있는 난 손주는 절대 부모 없는 서름안밖에 키울 거다. 그날 밤 잠든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그 뒤로 제 인생을 버티게 한 단 하나의 이유가 됐죠. 그렇게 다짐은 했지만 손주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5살짜리를 다시 키운다는 게 이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연히 밥을 차려 먹이고 유치원에 보낸 뒤 곧장 한복집으로 달려가 밤 늦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주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도연이가 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학용품에 책값에 또래들 다 다니는 학원도 보내야 했죠. 한복 짓는 일만으로는 모자라서 밤에는 삭바느질을 받아다 하고 낮에는 식당 일까지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늦을 때는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하기도 했고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도연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누굴 닮았는지 도연이는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돌아온 녀석이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이러더군요.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아프지 않아? 안 아파. 할미 손은 원래 이래. 나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나 빨리 커서 할머니 호강시켜줄 거야. 진짜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전 그만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면 삐뚤어지기 쉽다던데 우리 도연이는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커주는지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죠. 손자는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데다 어찌나 성실한지 한번 책상에 앉으면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어 말릴 정도였죠. 도연아, 그만 좀 자거라. 몸 상한다. 할머니, 나 이번에 꼭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래서 할머니 더는 일 안 하게 해줄 거야. 그 말대로 도연이는 명문대 공대에 척하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평생 점을 숨기느라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던 제가 그날만큼은 어깨를 활짝 펴고 다녔죠. 대학을 졸업한 도연이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들어갔습니다. 연봉도 또래들 중에 으뜸이라고 하더군요. 첫 월급을 타던 날 도연이가 빨간 보자기에 곱게 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풀어봐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고운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목을 가리느라 스카프를 늘 두르고 다니는 걸 보고 녀석이 큰맘 먹고 비싼 걸로 골라온 것이었죠. 제 눈에는 너무 젊은 사람 것으로 보였지만 반짝이는 손주 얼굴을 보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맨날 두르는 거 다 낡았길래요. 이제 좋은 거 두르고 다녀요. 아이고, 이 비싼 걸 뭐하러. 돈 아껴 써야지. 제가 할머니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놀라기엔 이르죠. 저는 그 스카프를 받아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점 하나 가리려고 평생 둘러온 스카프인데 손주가 사준 이 스카프만큼은 어쩐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처럼 느껴지더군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부모님 없이도 날 이렇게 크게 키워줘서. 아이, 무슨 소리야. 네가 잘 커줘서 할미가 고맙지. 아이,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할머니가 제 부모님이고 제 자랑이에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녀석이 언젠가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그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행복한 바람 앞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손주가 30이 되던 해 마침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아이고 정말이냐? 어떤 처잔데? 서지원이라고 저랑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할머니만큼 착한 사람 제가 처음 봤다니까요. 할머니도 보면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도연이의 얼굴이 발갛게 상기돼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그 처자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왔는데 정말이지 참하고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손주 며느리 될 사람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러더군요. 할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도연씨가 할머니 자랑을 어찌나 하는지요. 아이고 우리 도연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이렇게 고운 색시를. 손주 며느리 될 아가씨는 부침성도 좋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만한 색시가 또 어디 있겠나 싶어 흐뭇하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사돈될 댁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날짜를 미루더군요. 도연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깨름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손주 며느리 될 아가씨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죠. 한밤중에 깼다가 물만 마시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거실에서 도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도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발이 얼어붙어 그 자리에 서버렸죠.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 큰 사람이라 그게 마음에 걸리신다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며느리 될 아가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 될 분이 우리 도연이를 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그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 부모 없이 자란 게 흠은 아니지만 부모님 입장에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 도연이는 애써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 묻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도연이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기 전에 전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 큰 사람이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어떻게 자란 아이인데 부모 없는 서로만 주려고 이 할미가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키운 아이인데 그 누구보다 반듯하고 훌륭하게 자란 우리 손주를 단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도연이가 알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가뜩이나 상처받았을 녀석인데 제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더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리며 저는 도연이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도연아, 상견례 날짜는 잡혔니? 네, 다음 주 토요일로 정해졌어요. 할머니도 그날 괜찮아요? 혹시 힘드시면 안 힘들어. 당연히 가야지. 네 부모 대신 이 할미가 가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부인들 분이 우리 도연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든 그 마음을 돌려놓아야겠다고요. 할머니,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인사만 나누는 자리니까. 부담 무슨? 우리 도연이 장가가는 자리인데 이 할미가 좋아서 그런다.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듯 웃으며 출근을 하고 난 뒤 저는 혼자나마 한복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상견례 생각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반지꼬리를 열어 가장 곱게 아껴둔 옷감을 꺼냈습니다. 손주의 결혼이 성사되길 바라며 사부인과 사돈 그리고 손주 며느리를 위한 한복을 짓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정성이라도 기울여야 결혼이 성사될 것 같았으니까요. 바느질을 하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비록 부족한 할미지만 우리 도연이만큼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게 키웠다. 사부인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100번이고 고개를 숙여서라도 이 혼사 꼭 성사시킨마. 상견례를 하루 앞둔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보통 상견례의 제일 무난한 복장이 단정한 원피스였으니까요. 그런데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건 목덜미였습니다. 결국 원피스를 내려놓고 목깃 위로 올라오는 카라가 있는 셔츠와 치마를 골라 입었습니다. 카라가 목을 단정하게 감싸주어 점은 많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혹시 몰라 고운 스카프를 하나 더 두르기로 했습니다. 도연이가 첫 월급으로 사준 그 스카프였죠. 그때 도연이가 제 방에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진짜 고마워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가 그 자리 채워주는 거잖아요. 무슨 그런 말을. 할미가 네 부모지 누가 부모냐. 할머니, 그리고 혹시 내일 저쪽에서 좀 아쉬운 말 해도 너무 맘 상해하지 마요. 응? 손자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부인들 뿐이 자기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걸요. 그러면서도 이 할미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또 짠해서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 할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끄떡없으니까 넌 그저 색시랑 행복할 생각만 하면 돼. 이 할머니도 손주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었거든. 꼭 둘이 결혼하게 해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진 마요. 할머니는 제 하나뿐인 가족이잖아요. 찡했습니다.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가족이 하나뿐이라며 웃는 손자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죠. 이제 너도 가족 생겨. 나 말고 다른 가족. 그러니까 우리 손주 걱정 마. 응? 네, 할머니. 정말로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내가 잘 컸다고 생각해요. 30 먹은 손주가 사랑해 하고 말하는데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손자가 방을 나간 뒤 저는 정성껏 지은 한복을 다시 한번 곱게 매만져 옷걸이에 걸어뒀습니다. 내일이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도연이 결혼만큼은 꼭 지켜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일이 벌어질 줄은 그땐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가라 티셔츠에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무새를 가다듬었죠. 목덜미를 가린 곳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스카프는 단정하게 둘러졌는지 거듭 살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와, 우리 할머니 진짜 고우시다. 네가 보기에도 그러니? 그럼 다행이구나. 그래도 옷차림에서 점수가 깎이진 않겠지. 딱 좋아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쟁이야. 손자도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손자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제법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죠. 식당에 도착하니 사돈댁 분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손주 며느리 될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더군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도연 씨도요. 방으로 들어서니 사돈어른 내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맞았습니다. 사돈어른 되실 분은 점잖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되실 분은 어딘가 대면대면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쩐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 앉으시지요.
사돈어른이 따뜻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반면 사부인은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자리에 앉더군요. 그 미묘한 온도 차이를 저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사돈어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영군이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는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늘 자랑을 하더군요. 부족한 아이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키운 손주지만 번듯하게 아주 잘 컸어요. 손주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자식 키우는 일이 제일 어렵죠.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긴 했어요. 부모 없는 손자를 늙은 몸으로 혼자 키운다는 게. 그래도 도연이가 워낙 속이 깊어서 이 할미가 덜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돈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더군요. 그런데 도연군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자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죠. 저는 애써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 도연이 어미아비가 그 아이 5살 적에 사고로 그만. 그 뒤로 제가 키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부인은 짧게 대답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미묘한 거리감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사람 하나는 반듯하게 키웠어요. 부모 없다는 싫은 소리 듣지 않게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키웠습니다. 사부인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군요. 사돈이 그런 사부인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지만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음식이 하나둘 상에 오르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듯 보였지만 사부인의 마음에 안 드는 기색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부인은 자꾸만 우리 도연이의 가정사를 애둘러 들추기 시작하더군요. 요즘은 양가 집안이 비슷해야 자식들이 고생을 안 한다고들 하던데 우리 지원이는 부모 양친 다 있는 집에서 곱게 자라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손자와 저에게 들으라는 듯한 말이었으니까요. 손주 며느리 될 아가씨가 민망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곧 작게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아니 내가 뭐 틀린 말했니?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사부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때 사돈어른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끼어들었죠. 여보 그만해.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자리가 아니잖아. 내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자식 일인데 부모가 신중해야죠. 여보, 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부모 없이 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사랑 듬뿍 줘서 키웠다 한들 그게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 사돈어른이 다시 한번 아내를 만류했지만 사부인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자 손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부모님 없이 자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부모님 몫까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컸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도연군 말은 알겠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른들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은데 할머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우리 지원이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저 때문에 이런 모진 말을 듣고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말씀 다 옳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귀한 따님 시집 보내는데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제 말에 기세등등하던 사부인 표정이 순식간에 흠칫하더군요. 할머님, 제가 비록 늙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도연이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손가락질 안 받게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진 함께 살아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미 편견 때문에 아이의 존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말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도연이 부모가 죽을 때 남긴 재산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집도 사주고 결혼식도 시켜주고 하면 됩니다. 보험금이며 사고 합의금이며 애들 집한 돈도 모두 고스란히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에 사부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시선을 돌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전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이 마음을 돌릴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도연이가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돈어른 내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전 그 자리에서 사돈 내외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이 늙은이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어서 앉으세요. 사돈어른이 당황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전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부모 없이 자란 거 그게 흠이라면 흠이겠죠. 하지만 그건 그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것도 그 아이한텐 평생의 한인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지 못한다면 이 할민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겁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우리 도연이 절대 따님 고생시킬 아이 아닙니다. 부디 이 늙은이 얼굴을 봐서라도 두 아이 앞길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손주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 일부러 떼어놓는 매정한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 본 적이 없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숙일 수 있었죠. 그렇게 깊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에 둘렀던 스카프가 스르륵 흘러내리고 카라가 살짝 벌어지면서 평생 그토록 숨겨왔던 제 목 뒤에 점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전 그것도 모른 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급하게 의자가 움직이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사돈이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나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군요. 사돈의 얼굴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일어서요? 잔도 다 떨어뜨리고. 사부인이 놀라 물었지만 사돈은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정확히는 제 목덜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죠. 사돈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혀 뜻밖의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저 혹시 그 목 뒤에 큰 점 있으세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돼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들킨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손이 목덜미로 올라갔습니다. 그제야 스카프가 흘러내려 점이 드러났다는 걸 알아챘죠. 전 황급히 점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유 그게 그 점이 좀 있습니다. 흉한 걸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어릴 때 몽고반 점이 아직 안 사라져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부인과 손주 며느리들 아가씨 그리고 도연이까지 모두 영문을 모른 채 사돈을 바라봤죠. 사돈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정말 왜 이래요? 사람 놀라게.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사돈이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거의 사정하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점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점을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생 가리고만 살아온 이 점을 보여달라니, 그것도 처음 보는 사돈 어른이 이렇게 간절하게 청하니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장인어른, 왜 갑자기 점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건지. 도연이가 제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지요. 뭐 별것도 아닌 점입니다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풀고
카라를 살짝 들쳐 목덜미를 보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제 손으로 그 점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점을 본 사돈의 두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이 틀림없어요. 사돈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사부인과 손주 며느리들 아가씨가 놀라 사돈을 부축했습니다. 저와 도연이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을 흐느끼던 사돈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50년 전쯤에 불에 갇힌 아이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업고 나온 그 용감한 여성분의 목에 있던 점이 그 점이랑 너무나 똑같거든요. 위치도 생김새도.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죠. 불 속에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아직 불이 많이 번지진 않았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무서워서 방구석에 웅크리고 울고만 있었죠. 그때 어떤 여자분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업고 나왔습니다. 그분 등에 업혀서 빠져나오는 동안 제 눈앞에 바로 그 점이 있었어요. 목 뒤에 그 큰 점이요. 사돈 어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만 보면 저를 살려주신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나이가 되도록 그 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저만 구해주시고 급히 가버려서 연락처도 이름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끝까지 찾으셨고요.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사부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주 며느리들 아가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글썽였죠. 저는 그제야 까마득한 옛날의 그 일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을 저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던 길이었죠. 그때가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새색시 시절이었습니다. 벌써 50년 가까이 흘렀군요. 친정 동네에 갔다가 그만 그런 일을 겪었죠. 골목 어귀의 한 집에서 연기가 폴폴 나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그날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그 불 속의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돈이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손주 며느리들 아가씨의 아버지였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가 놀라 저를 부축했습니다. 사돈도 놀라 헐레벌떡 달려와 절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십 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그 아이를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상견례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손주 며느리들 아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랑 할아버지께서 평생 찾던 그 은인이 도연씨 할머니시라는 거예요? 그래 지원아, 틀림없다. 아빠가 그 점을 어떻게 잊겠니? 평생을 찾아 헤맨 분이야. 그 은혜를 갚으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손주 며느리들 아가씨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은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할머니였다니. 그 아이도 이 기막힌 인연 앞에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던 길이었죠.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골목을 막 돌아 나오는데 한 집에서 연기가 풀풀 나고 있더군요. 그땐 그렇게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만 연기가 자욱했죠.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그게 저였군요.
사돈 어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한시가 급한데도 그 울음소리를 그냥 두고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집으로 뛰어들었죠. 당시의 광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방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던 작은 아이. 제가 손을 내밀어도 무서워서 나오려 하질 않았죠.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무서워 말고 이 아줌마 등에 꼭 엎혀라. 절대 안 놓을 테니까. 그러고는 아이를 들쳐업고 이불을 하나 더 덮은 뒤에 불 속을 빠져나왔죠. 기억나요. 그 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돈이 제 손을 붙잡더니 울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등에 엎여서 빠져나오는 동안 무서워서 그분 목덜미만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앞에 그 점이 있었습니다. 그 까맣고 큰 점이 제 눈에 박혀서 평생 안 지워졌어요. 전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5살 아이가 제 등에 엎여 빠져나오는 동안 바로 코앞에서 그 점을 봤던 것이죠. 그러니 몇십 년이 다 되도록 그 점만은 또렷이 기억할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사돈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겨우 5살 배기 코올리기였고 지금은 50을 넘긴 중년의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그 아이를 마당에 내려놓고 곧장 떠난 터라 그 뒤로 그 아이가 어찌 컸는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마당에 내려놓고 전 곧장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병원으로 한시가 급했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처나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저희 아버진 집의 재산이라도 반뚝 잘라 드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3대 독자의 어렵게 얻은 아들이어서 아버지가 저를 귀해하셨거든요. 평생 어르신을 은인이라고 꼭 은혜를 갚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오셨을 땐 그 집이 완전 폭삭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이 폭삭 무너질 정도로 불이 났다고요? 예. 어르신이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그 집이 그만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불길이 집 전체를 집어삼키더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둘 다 그 안에서 못 나왔을 겁니다. 그 말에 사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필시 자기 남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그 뒤로 왜 저희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사돈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뭔가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고 제 마음 편하자고 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땐 찾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병원에 달려갔지만 어머닌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눈을 감으셨더군요. 임종도 못 지킨 겁니다. 저 때문에 임종을 놓치셨군요. 사돈의 표정이 희미한 죄책감으로 물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돈 때문에 놓친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사돈을 구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뵈러 갔다면 그것 또한 어머니가 반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평생을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언제고 그 선업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으니까요. 사돈께서는 절대로 그런 생각 마세요. 저는 한숨 몰아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이사를 갔거든요. 친정아버지 혼자 둘 수 없어 친정아버지도 저와 함께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동네로는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전 그날 구해낸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왔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던 데다 그 아이가 무사한 것만 확인하고는 곧장 자리를 떴으니까요. 이름도 어느 집 아이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무사히 컸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두고 누구한테 보답을 바란 적도 없고요. 그저 가끔 그 아이가 잘 자랐을까 궁금했을 뿐이죠. 그러자 사돈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할머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수소문도 하고 신문에 사람 찾는 광고도 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성함도 모르고 그저 목에 큰 점이 있는 처녀라는 것밖에 단서가 없으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어르신이 이미 이사를 가버리신 줄도 모르고 그 동네를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못 찾고 제 부모님은 그 고마움을 가슴에 품은 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은인을 못 찾은 게 평생 한이다 하실 정도였죠. 도움을 받았으면 응당 살해를 해야 하는데 빚을 떼어먹은 사람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그래도 민망하네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름이라도 남기고 갈 것을 괜히 그냥 나와버려서. 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걸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러고는 영상 하나를 틀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입원복을 입은 한 어른 한 분과 사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겁니다. 사돈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하고 있더군요. 이 영상이 언젠간 저희 집 은인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저마저 이렇게 아파 입원하니 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길이 요원해진 것 같아 마음에 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언제고 우리 아들을 구해준 너무도 고마운 분께서 우리 아들과 만나는 날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제가 죽기 전에 이 영상을 남깁니다. 귀한 우리 아이를 살려준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우리 아들이 은인께 감사 인사와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전 그만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부끄러워서 가리고만 살았던 이 점이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 애타게 찾아 헤맨 생명과 감사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애정과 마음이 듬뿍 담아나는 영상을 보니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더군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나요? 예, 아무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영상이라서요.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서 아버지 유언이기도 했고 제 평생의 소원이기도 해서 계속 수소문을 했죠.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딸 혼사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돈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제 아내도 우리 지원이도 다 어르신 덕분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러지 마세요.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자기 어머니 임종이 급한 와중에 모르는 아이를 구하겠다고 불속에 뛰어들진 않습니다. 어르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는 사돈의 손을 마주잡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눈물이었죠. 그동안 우리 도연이를 못마땅히 하던 사부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한참을 눈물을 훔치던 사부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러고는 제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부인, 갑자기 무슨... 제가 그동안 도연군을 두고 마음에 안 든다니, 부모가 없다느니 그런 모진 말을 했어요. 그게 다 제 좁은 소견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바로 제 남편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라니, 이런 인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만 보고 정작 그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는 보지도 않고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귀한 따님 시집 보내는데 부모로서 신중하신 게 무슨 잘못입니까? 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르신 같은 분 손에서 자란 도연군이라면 그 사람됨이 어떨진 보나만 하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부모 노릇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사부인은 제 손을 꼭 잡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우리 손자를 향해 돌아서더군요. 도연군, 미안하네. 내가 자네한테 마음이 없는 모진 말을 많이 했어. 다 잊어줄게.
우리 지원이 잘 부탁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전 괜찮습니다. 손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손주 며느리들 아가씨가 눈물을 훔치며 활짝 웃더군요. 그날 이후 사돈 내외분의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은 두 아이의 결혼 준비를 손수 다 챙기셨죠. 예식장이며 살림집이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도맡아 주셨습니다. 제가 한사코 사양에도 막무가내였죠. 어르신, 이건 제가 어르신께 갚아야 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사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틈만 나면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해 나르고 손주 며느리들 아가씨와 함께 제 양장까지 새로 맞춰주셨죠. 평생 외롭게 살아온 제게 갑자기 따뜻한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자가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을 손자에게 내어줬습니다. 손자가 그걸 보더니 반틈을 뚝 떼어 저한테 다시 돌려주더군요. 사실 장인어른이 벌써 신혼집 비용이라고 절반 정도 주셨어요. 할머니가 한사코 돈을 거절하시니 이렇게 도와주시려는 모양이에요. 손자가 싱긋 웃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휴,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기뻤습니다. 남은 돈은 놔뒀다 저 죽으면 손주에게 물려주면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한복도 처가에서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하세요. 할머니 솜씨 좋으시다고. 우리 손자는 그런 저를 어딘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전 할머니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할머니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목숨까지 구한 영웅이었을 줄이야. 전 진짜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존경합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효도할게요. 이 녀석 별소리를 다 한다. 할미는 그저 네가 잘 자라준 게 제일 자랑스럽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때 그 아이를 구했으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지원이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지원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지원이를 만난 거잖아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죠. 이런 게 진짜 운명인가 봐.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렇더군요. 50년 전 제가 무심코 뛰어든 그 불길이 돌고 돌아 우리 손주의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두 아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식장은 사돈 내외분의 정성으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꾸며졌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평소처럼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목덜미에 점을 가리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득 그 스카프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평생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살았던 이 점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이 점은 한 생명을 살린 표식이었고 그 긴 세월을 건너 두 가족을 하나로 맺어준 인연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두르지 않은 채 그대로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으로 목덜미를 활짝 드러낸 채로요. 사돈 내외분이 저를 찾으시곤 아주 반가워하며 달려오듯 하셨습니다. 사부인이 입은 한복은 제가 맞춰드린 것이었는데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어르신, 한복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하죠? 아닙니다. 이 결혼이 저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이죠. 사부인과 사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인께서 저희 집안과 연을 맺었으니 든든합니다. 두 아이들도 잘 살 겁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사돈은 저를 상석에 모시고 극진히 챙겨주셨습니다. 하객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분이 제가 5살 적에 불 속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돈이 되셨지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갔어요. 너무 감사한 분 집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덜미의 점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식이 끝나고 두 아이가 행복하게 웃으며 행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저 떠난 우리 아들 내외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너희 아들 이렇게 잘 컸다. 좋은 색시 만나서 장가도 잘 갔어.
이 어미가 너희 목까지 다 키웠으니 이제 너희도 마음 놓아라. 평생 가리고 살았던 점 하나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될 줄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죠. 평생 부끄러워 감추던 목 뒤의 점 하나가 50년 전 제가 불 속에서 구한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 돌고 돌아 손주의 인연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반대하던 사부인도 마음을 열었고 저는 외롭던 노년에 따뜻한 가족을 얻었죠. 작은 선행 하나가 세월을 건너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부끄럽다 여긴 것이 때로는 가장 귀한 보물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푼 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